동지 섣달 매서운 북풍 한설이 낙동강에 얼어붙은 수면을 핥히고 지나가니 그 날카로운 바람소리는 마치 굶어 죽은 귀신들의 통곡처럼 처량하게 밤하늘을 울렸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 부엌에서 늙은 아낙네 조씨는 갈라진 손등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가며 식어빠진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며칠째 쌀 한 톨 구경하지 못한 탓에 배가 죽은 등뼈에 달라붙을 지경이었고 현기증이 일어 눈앞이 핑 돌 때마다 그녀는 썩은 동아줄 같은 정신줄을 간신히 부여잡아야만 했다. 방 안에서는 평생 글 공부만 하느라 세상 물정 모르는 남편이 생원이 쿨럭거리며 마른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조 씨의 가슴을 쇠망치로 두들기는 듯하여 차마 듣고 있기가 고역이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놈의 지독한 흉년은 언제나 끝이 난단 말인가. 차라리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편이 이 고생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조 씨는 한탄 섞인 독백을 내뱉으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드러낸 쌀독 뚜껑을 열었다. 도간을 들여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절망을 넘어 공허하기까지 했다. 손을 넣어 바닥을 훑어보았으나 손끝에 걸리는 것은 거친 독의 질감과 먼지뿐 쌀알은커녕 보리쌀 부스러기조차 잡히지 않았다. 조 씨는 바가지로 독바닥을 박박 긁어대기 시작했는데 그 처절한 소리가 빈 부엌을 공명하며 그녀의 비참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한참을 긁어모은 끝에 쥐꼬리만 한 양의 시커먼 보리 가루와 뉘쌀겨가 섞인 중치 하나가 겨우 만들어졌다. 이것이 오늘 밤 부부가 목숨을 연명할 유일한 식량이었다. 이걸로 죽을 쏘어봤자 물반 건더기 반도 안 될 터인데 영감 저녁상이나 차려낼 수 있을지 모르겠구먼. 조 씨는 솥에 물을 한가득 붓고 그 귀하디기한 가루를 털어 넣은 뒤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려 안간힘을 썼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눈과 코를 찔러댔고 그녀의 눈에서는 서러움인지 연기 탓인지 모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그을음 묻은 볼을 타고 내렸다. 겨우 불이 붙어 솥뚜껑이 달그락거리며 김이 새어 나오기 시작할 무렵 부엌 구석 어둠 속에서 바스락하는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신경이 곤두서 있던 조 씨는 본능적으로 부직갱이를 움켜쥐고 소리난 곳을 노려보았다. 어떤 놈이냐 훔쳐갈 것도 없는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단 말이냐. 그녀의 쉰 목소리가 부엌을 갈랐으나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흉악한 도적이 아니라 조망만 한 생명체였다. 희미한 아궁이 불빛에 비친 그것은 쥐 한 마리였는데 여느 때 보던 살이 통통하고 징그러운 쥐가 아니었다. 녀석은 며칠을 굶었는지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털은 윤기를 잃어 푸석푸석했으며 다리 하나는 다쳤는지 질질 끌고 있었다. 쥐는 도망칠 힘조차 없는 듯 조 씨가 부직갱이를 들고 위협해도 그 자리에 엎드린 채 파르르 떨고만 있을 뿐이었다. 처음에 조 씨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사람 먹을 것도 없어 굶어 죽게 생긴 판국에 감히 쥐새끼 따위가 내 부엌을 넘보다니 당장이라도 저놈을 때려잡아 분풀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았다. 그녀가 부직갱이를 높이 쳐들고 쥐의 머리통을 향해 내리치려는 순간 쥐가 고개를 들어 조 씨를 올려다보았다. 그 찰나의 순간 조 씨는 벼락을 맞은 듯 동작을 멈추고 말았다. 쥐의 까만 눈동자 그 작고 맑은 눈망울 속에 담긴 것은 공포가 아니라 삶에 대한 처절한 갈구와 깊은 슬픔이었다. 그것은 마치 며칠 전 굶어 죽은 이웃집 아이의 눈빛과도 같았고 거울 속 비친 자신의 매탄 눈빛과도 너무나 닮아 있었다. 살고 싶으냐? 너도 살고 싶은 게냐? 조 씨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부직갱이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미물 외우이라 하여 생명의 무게가 어찌 사람보다 가볍다 할 수 있겠는가. 저 짐승 또한 배가 고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을 터였다. 솥에서는 보리죽이 끓어넘치며 구수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쥐는 그 냄새에 홀린 듯 코를 킁킁거리며 솥 쪽으로 기어오려다 힘이 붙여 다시 쓰러졌다.
조 씨는 멍하니 끓는 죽을 바라보며 깊은 갈등에 빠졌다. 이 죽은 남편과 나누어 먹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 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고 나 혼자 배를 채운들 그것이 과연 사람의 도리일까? 평소 남편이 생원이 입버릇처럼 읊던 측은지심, 차인지신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글귀가 귓가를 맴돌았다. 조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깨진 사발 하나를 꺼내 들었다. 에라 모르겠다. 내가 이걸 먹는다고 천년을 살 것도 아니고 굶는다고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내 비록 가난하여 가진 것은 없으나 너 가는 길에 배나 채워주고 적선 지산이나 하련다. 그녀는 솥단지에서 죽을 한 국자 퍼서 사발에 담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희멀건 죽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임금님의 수라상보다 더 귀한 음식이었다. 조 씨는 조심스럽게 사발을 쥐 앞에 내려놓았다. 자 먹거라. 뜨거우니 천천히 먹어. 이게 내 마지막 양식이니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한다. 쥐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듯 조 씨와 사발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죽 냄새를 맡고는 정신없이 사발에 머리를 쳐박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작은 혀로 죽을 핥아 먹는 소리가 참참하고 부엌에 울려 퍼졌고 조 씨는 쪼그리고 앉아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신기하게도 쥐가 먹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자신의 배고픔이 조금은 가시는 듯한 기이한 포만감이 느껴졌다. 그것은 위장이 채워지는 배부름이 아니라 메마른 가슴 한구석에 따스한 온기가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쥐는 사발을 깨끗이 비우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다. 배가 좀 찼는지 녀석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았고 떨림도 멈춰 있었다. 쥐는 곧바로 어두운 구멍으로 도망치지 않고 잠시 앞발을 들고 뒷다리로 서서 조 씨를 향해 찍찍거리며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했다. 그러더니 넙죽 엎드려 마치 사람이 절을 하듯 머리를 조아리는 신함을 했다. 조 씨는 그 모습에 헛웃음을 지으며 손을 휘저었다. 허유물일세. 알았다 알았어. 내 마음 알았으니 어서 가거라. 다음에 또 오면 그때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쥐는 아쉬운 듯 조 씨를 한 번 더 뒤돌아보고는 부엌 구석의 쥐구멍 속으로 쏙 사라졌다. 쥐가 사라진 부엌에는 다시 차가운 바람 소리와 남편의 기침 소리만이 남았지만 조 씨는 더 이상 춥지도 외롭지도 않았다. 그녀는 솥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긁어 물을 붓고 숭늉을 만들어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다. 임자 오늘 저녁은 이것뿐이오. 밥알이 보이지 않는구려. 이 생원의 타박 섞인 물음에도 조 씨는 그저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흉년의 숭늉도 감지덕지지요. 어서 드시고 기운이나 차리세요. 오늘 밤은 왠지 좋은 꿈을 꿀 것만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뜬금없는 미소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따뜻한 숭늉 그릇을 받아들고는 이내 후루룩 마셨다. 조 씨는 창호지문 너머로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바라보며 방금 전 자신이 살려보낸 작은 생명이 이 추운 겨울밤을 무사히 넘기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그것은 단순히 쥐 한 마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가혹한 세상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위로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 씨는 알지 못했다. 오늘 밤 자신이 베푼 그 작은 보리밥 한 덩이가 머지않아 닥쳐올 거대한 재앙 앞에서 그들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을. 낙동강의 물결은 얼음장 밑에서 검붉게 흐르며 다가올 여름의 비극을 예고하듯 낮게 울부짖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초가집의 희미한 호롱불만이 위태롭게 어둠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쥐구멍 속의 그 쥐는 잠들지 않고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반짝이며 조 씨의 방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을 되새기기라도 하듯. 그날 밤 이후 조 씨의 부엌에는 기이한 손님이 찾아오는 것이 하루의 일과가 되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면 어김없이 부엌 구석의 쥐구멍에서 그 쥐가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처음에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던 녀석도
조 씨가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점차 대담해져 갔다. 조 씨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발치에 와서 앉아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녀의 낡은 치맛자락을 작은 앞발로 톡톡 건드리며 아는 체를 하기도 했다. 녀석은 조 씨가 보리죽 한 숟가락이나마 덜어주기 전까지는 결코 보채지 않고 얌전하게 기다렸는데 그 모습이 흡사 밥대를 기다리는 점잖은 강아지 같기도 하고 예의 바른 어린아이 같기도 하여 볼수록 신통방통했다. 뼈만 앙상했던 녀석의 몸에도 조금씩 살이 오르고 윤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조 씨는 비록 자신의 배는 태물지언정 녀석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며 남몰래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이 기묘한 우정은 곧 남편이 생원의 눈에 띄고 말았다. 어느 날 밤 목이 말라 부엌에 나왔던 이 생원은 아내가 쥐에게 밥을 나눠주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고함을 질렀다. 아니, 부인 지금 제정신이오. 내다버려도 시원찮을 쥐새끼를 집안에 들이고 밥까지 먹이다니. 저것들이 내 소중한 책을 갉아먹고 병이라도 옮기면 어쩔 셈이오. 남편의 불호령에 쥐는 화들짝 놀라 구멍으로 숨어버렸고 조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다. 영감 놓여워 마십시오. 이 짐승은 다릅니다. 곡식을 훔쳐 먹지도 않고 그저 얻어만 먹고 가니 불쌍해서 그럽니다. 하지만 융통성 없는 선비인 이 생원에게 그런 변명이 통할 리 없었다. 그는 혀를 차며 아내를 타박했다. 시인 흉년에 사람 먹을 것도 없어 굶어 죽는 판국의 짐승에게 인심을 쓰다니. 자네가 늙더니 노망이 든 게야. 이웃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았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안악들은 조 씨가 지나가면 수군거렸다. 저기 쥐엄이 지나가네. 집에 쌀독은 비어도 쥐 먹일 밥은 있다지. 아무렴 전생에 쥐 귀신이 붙었나 봐. 조롱 섞인 비웃음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조 씨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갔다. 그녀에게 그 작은 쥐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팍팍하고 고단한 삶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푸념을 들어주는 말 못하는 친구이자 위로였기 때문이었다. 밤이면 조 씨는 쥐를 앞에 두고 혼잣말을 하곤 했다. 얘야, 오늘은 옆집 순이네가 굶주림을 못 이겨 야반 도주를 했다더구나.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쥐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까만 눈을 반짝이며 귀를 쫑긋거릴 뿐이었다. 그렇게 겨울이 가고 봄이 지나치는 듯한 무더위와 함께 여름이 찾아왔다. 그의 여름은 시작부터 기운이 심상치 않았다. 하지샤즈가 지나자마자 하늘에는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시커먼 구름이 낮게 깔려 좀처럼 거치지 않았고 눅눅하고 뜨거운 습기가 온 마을을 찜통처럼 짓눌렀다.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위에 사람들은 숨을 헐떡였고 강가에는 물비린내가 진동하여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억수 같은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뭄을 해결해줄 단비라 여겨 환호하던 사람들도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 멈출 기미 없이 퍼붓는 빗줄기에 점차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빗물은 양동이로 들이붓는 것처럼 쏟아져 내렸고 마당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해버렸다. 천둥과 번개가 밤낮 없이 칠흑 같은 하늘을 찢어 밝혔고 낙동강의 물결은 성난 황소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무섭게 불어나고 있었다. 비가 내린 지 1회째 되던 날 마을의 분위기는 흉흉하기 짝이 없었다. 둑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설마 아니 마을까지 물이 들어차겠느냐는 아니한 생각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미물들은 인간보다 먼저 다가올 재앙을 감지하고 있었다. 부엌 바닥에는 개미떼가 줄을 지어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뱀들이 빗속을 뚫고 산으로 기어 올라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그리고 조 씨의 친구인 그 쥐 또한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녀석은 밥을 줘도 먹지 않고 부엌을 안절부절 못하며 돌아다니더니 급기야 조 씨의 치맛자락을 물고 문 쪽으로 잡아당기며 찍찍찍찍하고 날카로운 비명 같은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었다. 얘야, 왜 그러느냐? 배가 아프냐? 아니면 비가 와서 무서운 게냐? 조 씨가 걱정스런 마음에 손을 뻗어 쓰다듬으려 했으나 쥐는 손길을 피하며 더욱 격렬하게 울어댔다. 녀석의 털은 곤두서 있었고 눈동자는 공포로 확장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채기가 아니라 무언가 급박한 위험을 알리는 필사적인 신호처럼 보였다. 조 씨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평소 얌전하던 녀석이 이토록 난리를 피우는 것은 분명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는 듯이 지붕을 때리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는 이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지옥의 아귀들이 울부짖는 굉음으로 변해 있었다. 부인 문 좀 닫으시오. 들이치는 빗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소. 방 안에서 이 생원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조 씨는 문을 닫고 들어왔으나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에 자리에 눕지 못하고 서성거렸다. 쥐는 여전히 문지방 앞을 떠나지 않고 밖을 향해 울고 있었다. 조 씨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쥐를 바라보았다. 네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게로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것이냐. 빗소리는 점점 더 커져 고막을 때릴 듯했고 집안 곳곳에서는 비가 새어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천장의 석가래가 물을 먹어 삐그덕거리는 소리마저 불길하게 들렸다. 그날 밤 조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려 했으나 몰려오는 피로와 빗소리에 최면에 걸린 듯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꿈속의 세계는 현실의 빗소리가 같은 고요한 적막강산이었다. 그녀는 짙은 안개 속을 홀로 헤매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오더니 눈앞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개 너머에서 하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인이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노인의 얼굴은 엄숙하면서도 자애로웠으나 그 눈빛만은 횃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노인은 조 씨 앞에 멈춰서서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다. 조 씨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자 노인이 입을 열어 우렁차면서도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부인이 살려준 그 미물의 기운을 받아온 사자 시저입니다. 지금 하늘의 물룡 쉐일룡이 노하여 제 방을 무너뜨리고 이 마을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비는 단순한 장마가 아니라 묵은 때를 씻어내려는 하늘의 심판입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들어 마을 뒷산을 가리켰다. 살고 싶거든 지금 당장 남편과 아이들을 깨워 저 뒷산의 늙은 팽나무 위로 피하십시오. 물이 차오르면 그 나무만이 유일한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지체하지 마십시오. 날이 밝으면 늦습니다. 노인의 외침은 절박했고 그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지며 빗줄기 속으로 사라져갔다. 가십시오. 어서. 마지막 외침이 귓가에 맴도는 순간 조 씨는 헉하고 숨을 들이키며 꿈에서 깨어났다. 눈을 뜨자마자 현실의 굉음이 다시 귓전을 때렸다.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가 집을 뒤흔들었고 방바닥에는 이미 빗물이 스며들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발가락을 아프도록 꽉 깨물고 있는 존재가 있었다. 바로 그 쥐였다. 쥐는 조 씨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옷자락을 물고 문 쪽으로 미친 듯이 잡아당기고 있었다. 꿈과 현실이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 조 씨는 전율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것은 개꿈이 아니다. 이것은 경고다. 살아야 한다는, 그리고 살려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녀는 자고 있는 남편을 거칠게 흔들어 깨웠다. 여보, 일어나요. 당장 일어나요. 물이 덮쳐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위태로웠지만 이미 운명의 수레바퀴는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여보, 제발 눈 좀 뜨시오. 이러다 우리 식구 다 죽습니다. 조 씨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천둥 소리와 뒤섞여
방안을 울렸다. 그녀는 곤히 잠든 남편 이생원의 어깨를 미친 듯이 흔들어대며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다. 이생원은 그제야 부시시 눈을 비비며 일어났으나 상황 파악을 못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아니 임자. 밤중이 깊었는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란이요. 비가 좀 세차게 온다 하여 호들갑 떨 것 없소. 내일 날이 밝으면 그치겠지. 그는 여전히 태평하게 하품을 하며 다시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려 했다. 그 모습에 조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하여 남편의 이불을 확 걷어차 버리고는 멱살을 잡다시피 하여 일으켜 세웠다. 영감, 지금 잠이 문제여.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당장 뒷산으로 피하지 않으면 물귀신이 된다고 했단 말이오. 저 쥐를 보시오. 미물이 저리 난리를 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오. 그제야 이 생원의 눈에도 문지방을 넘나들며 발광하듯 찍찍거리는 쥐의 모습이 들어왔다. 녀석은 마치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떠미는 듯 이 생원의 버선발을 물고 문 쪽으로 잡아 끌고 있었다. 방바닥을 짚어보니 이미 문틈으로 스며든 빗물이 흥건하여 장판이 꿀렁거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방에 물이 찼단 말이냐. 이 생원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조 씨는 대답할 겨를도 없이 자고 있던 아이들을 깨워 등에 업고 손에 잡히는 대로 보찜 하나를 챙겼다. 어서 서두르세요. 일각이커 이급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등을 떠밀며 빗줄기가 쏟아지는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밖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하늘에서는 구멍난 항아리처럼 물이 쏟아져 내렸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는 마치 천마리의 용이 울부짖는 듯 웅장하고 공포스러웠다. 저기 보시오. 강물이 둑을 넘으려 하오. 이생원이 번개가 칠 때마다 번쩍이는 강둑 쪽을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다. 넘실거리는 검은 물결은 이미 제 방의 끝자락을 위협하고 있었고 흙탕물 섞인 파도가 뱀의 혀처럼 마을을 향해 날름거리고 있었다. 조 씨는 등 뒤에 아이를 고쳐 업으며 외쳤다. 뒷산 팽남으로 가야 해요. 그곳만이 살 길이라 했소. 그들은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지는 것을 감수하며 뒷산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빗물은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얼굴을 때렸고 바람은 거대한 손바닥처럼 그들의 앞길을 막아서며 밀어내려 했다. 그때 쥐가 그들의 앞을 쏜살같이 달려가며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녀석은 어둠 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덜 미끄러운 길을 찾아내요. 뒤처지는 조 씨 가족을 향해 빨리 오라고 찍찍거리며 재촉했다. 마을 어귀를 지나칠 때 조 씨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와중에도 이웃집 대문들을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칠성내, 떡보내, 다들 일어나시오. 물이 넘어옵니다. 뒷산으로 피하시오. 그녀는 빗속에서 미친 사람처럼 대문을 발로 차고 흔들어댔다. 잠시 후 칠성내 안방문이 열리며 부스스한 얼굴에 칠성 어미가 내다보았다. 아이고 조씨 아지매. 밤중에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요. 비가 좀 온다고 산으로 도망을 가라니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낫구려. 그녀는 혀를 차며 조씨를 비웃었다. 옆집의 장씨도 문을 열고 나와 삿대질을 해댔다. 재수없게 밤부터 곡소리를 내고 지랄이야. 네 남편이 헛것을 보더니 너도 돌았느냐. 쥐 귀신이 들렸다더니 꼴이 가관이구나. 아니요 진짜란 말이오. 내 꿈에 신령님이 나타나셨소. 제발 내 말을 믿고 아이들만이라도 데리고 나오시오. 조 씨는 흙탕물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굳게 닫히는 대문 소리와 조롱 섞인 비웃음뿐이었다. 사람들은 며칠간 계속된 비에 지쳐 있었고 설마 아니 마을이 잠길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안일함 속에 갇혀 있었다. 조 씨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싶었으나 쥐가 그녀의 치맛자락을 물고 산 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겼다. 부인 저들은 이미 틀렸소. 우리라도 살아야지 않겠소. 이생원이 아내의 팔을 잡아 끌며
울부짖었다. 조 씨는 피눈물을 흘리며 닫힌 이웃집 대문을 뒤로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오. 내 힘이 부족하여 당신들을 설득하지 못했구려. 그녀의 죄책감은 발목에 감긴 진흙보다 더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다. 빗물에 젖은 흙길은 기름을 바른 듯 미끄러웠고 곳곳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길을 끊어놓았다. 이 생원은 몇 번이나 미끄러져 흙투성이가 되었고 등에 업힌 아이는 공포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아이고 내 다리야. 더는 못 가겠소. 차라리 여기서 죽읍시다. 평생 분만 잡던 이 생원이 바닥에 주저앉아 신세 한탄을 하자 조 씨는 남편의 뺨을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고 싶었다. 정신 차리세요. 아이가 보고 있지 않소. 저 쥐를 보시오. 미물도 살려고 저리 애쓰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소. 그녀의 호통에 이 생원은 쥐를 쳐다보았다. 쥐는 빗물에 젖어 생쥐꼴이 되었으면서도 앞장서서 바위를 기어오르며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 그 작은 눈빛이 마치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 눈빛에 부끄러움을 느낀 이 생원은 다시 힘을 내어 엉금엉금 기어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이 뒷산 중턱의 늙은 팽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몰골은 흡사 진흙 괴물과도 같았다. 팽나무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거목답게 굵은 가지를 뻗어 비바람을 막아주고 든든하게 서 있었다. 조 씨 가족은 나무 둥치 뒤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쓰러지듯 앉았다. 쥐도 그들 곁에 바짝 붙어 몸을 떨며 웅크렸다. 하, 이제 살았소. 여기가 안전한 것이오. 이생원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조 씨는 대답 대신 마을 쪽을 내려다보았다. 번개가 칠 때마다 드러나는 마을의 풍경은 위태롭기 그지없었다. 강물은 이미 2개 높이와 같아져 있었고 마을은 폭풍 전에 고요함처럼 기이한 침묵에 쌓여 있었다. 오직 세찬 빗소리와 바람소리만이 세상의 끝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울려 퍼질 뿐이었다. 그때였다. 우지끈 쾅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며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그것은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쌓은 문명이 대자연의 분노 앞에 무릎을 꿇는 소리였다. 조 씨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리는 순간 마을 입구에 거대한 제방이 힘없이 터져나갔다. 갇혀있던 강물은 굶주린 맹수가 우리를 탈출하듯 시커먼 입을 벌리고 마을을 향해 돌진했다. 쏴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물기둥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덮쳐왔다. 그것은 물이라기보다 흙과 바위나무가 뒤섞인 거대한 용룡의 형상이었다. 꿈속에 노인이 말했던 물룡쉐룡, 이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아악사람 살려 어머니 아버지 마을 곳곳에서 처절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으나 그 소리는 순식간에 물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초가집들은 마치 장난감처럼 힘없이 부서지고 떠내려갔으며 가축과 세간살이들이 흙탕물 속에서 춤을 추듯 휩쓸려 갔다. 조금 전까지 조 씨를 비웃으며 문을 닫았던 칠성네 집도 장신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집채만 한 파도가 지붕을 덮치자 희미하게 새어나오던 호롱불 빛들은 단말마의 비명처럼 깜빡이다가 영원히 꺼져버렸다. 불과 총각층컥 사이에 평화롭던 마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넘실거리는 검은 물바다만이 남았다. 팽나무 아래에서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조 씨 가족은 공포에 질려 말조차 잇지 못했다. 이생원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채 벌벌 떨었고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속으로 파고들며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했다. 조 씨는 나무를 꽉 붙잡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저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나이까. 그녀의 눈앞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친구들이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수장쉬장되는 것을 목격하는 고통은 죽음보다 더 끔찍했다. 만약 저 쥐가 아니었다면
만약 그 꿈을 믿지 않았다면 자신들 또한 저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고운 구혼이 되었으리라. 발치에 웅크리고 있던 쥐가 찍찍하고 슬픈 울음소리를 냈다. 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쥐를 들어 올려 품에 안았다. 녀석의 젖은 털에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고맙다. 네가 우리를 살렸어.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저 물속에 있었겠지. 조 씨의 뜨거운 눈물이 쥐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쥐는 조 씨의 손가락을 핥으며 위로하듯 가만히 있었다. 아래에서는 여전히 성난 물결이 소용돌이치며 남은 것들을 집어 삼키고 있었고 팽나무 언덕은 고립된 섬처럼 위태롭게 남아 있었다. 빗줄기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쏟아져 내렸지만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 속에는 안도감보다는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막막함이 폭풍우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밤은 길었고 새벽은 아직 멀리 있었다.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동쪽 하늘에서 잿빛 여명 리밍이 밝아오자 억수같이 퍼붓던 빗줄기도 서서히 잦아들어 가느다란 이슬비로 변해 있었다. 팽나무 언덕 위에서 밤을 지새운 조씨 가족의 눈앞에 드러난 광경은 차라리 악몽이기를 바랄 만큼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화롭게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던 마을은 온데간데 없고 눈 닿는 곳마다 누런 황토물과 시커먼 진흙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둥둥 떠다니고 무너진 지붕의 잔해와 가축의 사체들이 뒤엉켜 소용돌이치는 모습은 흡사 전쟁터의 폐허보다 더한 참상이었다. 아이고, 아이고, 순이 엄마 칠성 아범, 다들 어디로 갔소? 조 씨는 털썩 주저앉아 흙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그녀의 눈물은 빗물과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목소리는 쉰소리가 되어 허공에 흩어졌다. 이 생원 역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아래를 내려다볼 뿐 입술만 파르르 떨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혼자만 살았다는 죄책감과 당장 먹을 것 하나 없이 맨몸으로 나앉게 된 막막함이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면서 드러난 마을의 몰골은 더욱 처참했다. 비옥했던 논밭은 자갈밭으로 변해 있었고 집터는 흔적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깎여 나가 있었다. 이제 우린 어찌 산단 말이요. 집도 없고 쌀 한 톨 없으니 굶어 죽는 건 매 한 가지가 아니요. 이생원이 절망에 잠겨 한숨을 내쉬자 조 씨는 눈물을 훔치며 이를 악물었다. 영감 약한 소리 마시오. 저 미물도 우리를 살리려고 그리 애를 썼는데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않겠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소. 그녀는 품속에 안고 있던 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쥐는 젖은 털을 털어내더니 조 씨의 손등을 한 번 핥고는 팽나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진흙탕 위를 깡충깡충 뛰어가는 녀석의 뒷모습은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멈칫거렸다. 여보, 저것 좀 보시오. 쥐가 또 어딘가로 가자고 하는 것 같소. 조 씨가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이 생원은 고개를 저으며 만류했다. 위험하오. 아직 땅이 질고 물이 다 빠지지 않았는데 어딜 간다는 말이오. 괜히 내려갔다가 변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하지만 조 씨의 생각은 달랐다. 지난밤 이 쥐의 예지력 덕분에 목숨을 구하지 않았던가. 녀석이 이끄는 곳에는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아니요, 나는 가봐야겠소. 이 아이가 허투루 움직일 리가 없소. 조 씨는 보찜을 남편에게 맡기고 치마를 걷어올린 채 질퍽거리는 진흙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이 생원도 못 이기는 척 투덜거리며 아내의 뒤를 따랐다. 쥐는 마을의 중심부가 아닌 물살이 휘감아 돌다가 빠져나간 강변의 덤불숲 쪽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그곳은 상류에서 떠내려온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곳이었다. 악취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었지만 쥐는 아랑곳하지 않고 쓰레기 더미 사이를
요리조리 헤집고 다녔다. 그러다 거대한 고목나무 뿌리가 걸려있는 웅덩이 앞에서 멈춰 서더니 앞발로 맹렬하게 흙을 파헤치며 찍찍찍찍하고 소리쳐 불렀다. 조씨와 이생원이 다가가 보니 쥐가 파고 있는 곳은 진흙과 나뭇가지로 뒤덮인 작은 둔덕이었다. 여기를 파보라는 거냐? 조씨가 묻자 쥐는 고개를 끄덕이듯 제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이생원은 콧방귀를 뀌었다. 이런 쓰레기 더미 속에 뭐가 있다고 파라는 게야. 죽은 짐승 시체나 나오겠지. 하지만 조씨는 주저없이 맨손으로 진흙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손톱 밑으로 날카로운 가시와 돌조각이 박혀 피가 났지만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멈추지 않았다. 한참을 파내려 갔을까. 조씨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매끄러운 감촉이 닿았다. 영감력이 뭐가 있어요. 돌이 아니에요. 그녀의 외침에 이생원도 호기심이 동해 옆에서 거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 흙을 걷어내자 진흙투성이가 된 커다란 검은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뚜껑은 촛농으로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고 표면에는 용무늬가 새겨져 있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짐작게 했다. 이게 뭐지? 술독인가? 아니면 장독인가? 이생원이 침을 꿀꺽 삼키며 항아리를 들어 올리려 했으나 어찌나 무거운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세상에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리 무겁단 말이오. 두 사람은 끙끙거리며 항아리를 겨우 평평한 곳으로 옮겨 놓았다. 조씨는 떨리는 손으로 주변에 돌멩이를 주워 촛농을 깨뜨리고 뚜껑을 열었다. 뿌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는 순간 부부의 눈이 동시에 휘둥그레졌다.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아리 안에서 번쩍이는 황금빛 광채가 쏟아져 나와 두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기 때문이다. 허옥이 생원은 숨이 솟는 듯한 충격에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 항아리 안에는 놀랍게도 묵직한 금괴와 은전, 그리고 각종 폐물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상류에 살던 어느 대부호가 난리통에 숨겨두었던 재물이 홍수에 떠내려와 이곳에 걸린 것이 분명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금이다. 황금이야. 이생원은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금괴 하나를 꺼내 이유로 깨물어 보았다. 진짜다. 진짜 금이야 부인. 우리가 횡재를 했소. 이제 우리는 부자요. 기와집을 짓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단 말이오. 이생원은 탐욕에 눈이 멀어 항아리를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려 했으나 조씨의 표정은 사뭇 달랐다. 그녀는 금괴를 바라보다가 발치에 얌전히 앉아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쥐에게 시선을 돌렸다. 쥐는 재물에는 관심 없다는 듯 그저 조씨와 눈을 맞추며 꼬리를 살랑거릴 뿐이었다. 조씨의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이 재물은 단순히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늘이 준 것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영감 진정하세요. 이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조씨의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에 이생원은 찬물을 끼얹은 듯 멈칫했다. 뭐라고 우리 것이 아니라니. 주운 사람이 임자지. 하늘이 우리에게 보상해 준 게 아니오. 이생원은 억울하다는 듯 항아리를 더욱 꽉 움켜쥐었다. 조씨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타일렀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쥐가 왜 우리를 살리고 또 이 재물을 찾아주었겠습니까? 나 혼자 배불리 먹으라고 준 것이라면 애초에 나에게만 알려주었겠지요. 하지만 쥐는 우리 가족 모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을 사람들 다 죽고 없어진 것 같아도 산으로 피한 이들이 덜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먹을 것도 덮을 이불도 없이 떨고 있을 텐데 우리만 이 금덩이를 끌어안고 호의호식한다면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겠습니까? 그랬다간 하늘이 노하여 이 재물을 다시 걷어가고 천벌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조씨의 말에 이생원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잠시 잊고 있었지만 아내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다. 게다가 지난밤에 끔찍한 홍수를 겪고 나니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터였다.
이 생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항아리에서 손을 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부인 말이 100번 옳소. 내가 잠시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짐승보다 못한 생각을 했구려. 선비로서 부끄럽기 그지없소. 그는 조 씨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조 씨는 빙그레 웃으며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 재물은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서는 미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릴 구휼미 초심이이기도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베푸는 자에게 더 큰 복을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쥐는 마치 그들의 대화를 알아듣고 기뻐하는 듯 찍찍 소리를 내며 항아리 주위를 빙빙 돌았다. 그때 멀리 산기를에서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려왔다. 어이 거기 누구 살아있는가? 사람 살려주시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몇몇 이웃들이 진흙탕을 헤치며 내려오고 있었다. 그들의 몰골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옷은 다 찢어지고 상처투성이에 넋이 나간 표정으로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어젯밤 조 씨를 비웃으며 문을 닫았던 칠성내 식구들도 있었다. 그들은 집이 떠내려갈 때 지붕 위에 올라타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떠내려오다 나무에 걸려 살아난 것이었다. 칠성 어미는 조 씨를 보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아이고 조 씨 아짐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아짐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 새끼들이, 내 집이. 그녀의 후에 섞인 울음소리가 강변을 울렸다. 조 씨는 항아리를 잠시 옷가지로 덮어두고 칠성 어미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자어서 이리로 오시오. 불이라도 피워 몸을 녹입시다. 조 씨의 따뜻한 위로에 생존자들은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그들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지만 조 씨의 눈빛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항아리에 제물로 밥을 짓고 집을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리라. 쥐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숨어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녀석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그 작은 눈망울은 여전히 마을의 폐허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제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싹 키울 차례였다. 폐허가 된 마을에 다시금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은 조 씨 부부의 헌신적인 결단 덕분이었다. 조 씨는 남편이 생원과 상의하여 항아리 속의 재물을 사사로이 쓰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살리는 공금공림으로 내놓았다. 이 생원은 평소의 샌님 같은 모습을 벗어던지고 걷어붙인 소매 사이로 땀방울을 흘리며 직접 읍내로 달려가 쌀과 구호물자를 구해왔다. 자 줄을 서시오. 굶주린 사람 먼저 노약자 먼저요. 쌀은 넉넉하니 걱정 마시오. 마을 공터에 걸린 거대한 가마솥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며칠을 굶어 죽어가던 이웃들은 따뜻한 쌀죽 한 그릇에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다. 칠성어미는 죽 사발을 받아들고 조 씨의 손을 부여잡으며 오열했다. 아짐에 내 평생 이 은혜를 어찌 갚으리오. 짐승만도 못한 나를 사람 대접해주니 죽어서도 잊지 않겠소. 조 씨는 그녀의 거친 손을 토닥이며 따뜻하게 위로했다. 산입에 거미줄 칠한 법은 없소. 우리 힘을 합쳐 다시 살아봅시다. 조 씨 부부의 솔선수범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늘을 원망하거나 서로를 탓하지 않았다. 남은 자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고 유실된 논밭을 복구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특히 이 생원은 이번 홍수의 참변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마을 제방을 튼튼하게 쌓는 대공사를 지휘했다. 그는 사제를 털어 인근 고을의 석수장이들을 불러 모았고 마을 사람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돌을 나르고 흙을 다졌다.
영차 영차 강변에 울려 퍼지는 힘찬 노동요는 홍수의 상처를 씻어내는 치유의 노래와도 같았다. 몇 달이 지나자 마을 입구에는 거대한 바위로 쌓은 견고한 제방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고 그 위에는 의서제, 이슈띠라는 비석이 세워졌다. 쥐가 알려준 은혜로 쌓은 둑이라는 뜻이었다. 마을이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아갈 무렵 조 씨의 부엌을 지키던 그 쥐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녀석은 이제 마을의 영물링으로 대접받으며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으나 이상하게도 날이 갈수록 기력이 쇠해져 갔다. 윤기 흐르던 털은 다시 푸석해졌고 씩씩하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느려졌다. 녀석은 더 이상 밖을 돌아다니지 않고 하루 종일 조 씨의 따뜻한 아랫목이나 부엌 아궁이 옆에 웅크리고 앉아 조는 시간이 많아졌다. 조 씨는 직감적으로 녀석과의 이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아가 많이 힘들지 조금만 더 우리 곁에 있어 다오. 조 씨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어도 녀석은 냄새만 맡을 뿐 입을 대지 않았고 그저 조 씨의 얼굴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힘없이 눈을 감곤 했다. 그 눈빛은 이제 제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 평온하고 담담했다.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던 어느 날 아침 조 씨는 부엌 아궁이 옆에서 싸늘하게 식어있는 쥐를 발견했다. 녀석은 마치 깊은 잠에 든 것처럼 꼬리를 둥글게 말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었으나 작은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았다. 아이고, 결국 갔구나. 내 생명의 은이나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다. 조 씨는 쥐의 작은 시신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소식을 들은 이 생원과 마을 사람들도 달려와 쥐의 죽음을 애도했다. 사람들은 짐승의 장례라 하여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을에서 가장 양지 바르고 전망이 좋은 팽나무 언덕 홍수때 그들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바로 그 나무 아래에 쥐를 묻어주었다. 그리고 그 앞에 작은 돌 제단을 쌓고 매년 음식을 차려 녀석의 넋을 기리기로 약속했다. 그날 밤 조 씨의 꿈에 다시 그 백발 노인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엄숙한 표정이 아니라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노인의 곁에는 쥐가 살아생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노인은 조 씨에게 깊이 허리 굽혀 절을 하며 말했다. 부인 덕분에 이 아이가 인간 세상에서의 업겹을 모두 씻고 천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천하를 구했고 부인의 어진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제 부부의 앞날에는 오직 복락 후견만이 있을 것입니다. 쥐도 조 씨를 향해 마지막으로 꼬리를 흔들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조 씨는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떠나보냈다. 잘 가거라. 부디 다음 생에는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나 못다한 복을 누리거라. 잠에서 깬 조 씨의 베게릿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볍고 평화로웠다. 세월은 유수 메수에와 같이 흘러 10년이 지났다. 낙동강 변의 그 마을은 이제 인근에서 가장 부유하고 인심 좋은 이서촌 이슈촌으로 불리게 되었다. 튼튼한 제방 덕분에 아무리 큰 비가 와도 물난리를 겪지 않았고 조 씨 부부의 구휼 덕분에 굶는 사람도 없었다. 이 생원은 훈장님이 되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는데 그는 항상 책보다 먼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르쳤다. 얘들아, 명심하거라. 세상에 하찮은 목숨은 없다. 배고픈 쥐 한 마리에게 베푼 은혜가 마을 전체를 살렸듯이 너희도 항상 주변의 약한 것들을 보살피는 어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팽나무 언덕의 쥐 무덤 앞에서 뛰어놀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자라났다. 조 씨와 이생원은 백수 밭셔를 누리며 해로 셀러했다. 두 노부부는 늙어서도 손을 꼭 잡고 강가를 산책하며 지난 날을 회상하곤 했다. 임자, 그때 우리가 그 쥐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찌 되었겠소. 이 생원이 물으면 조 씨는 호호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아마
물귀신이 되어 강바닥을 헤매고 있었겠지요. 모든 게 하늘의 뜻이고 인연 아니겠습니까? 어느 화창한 봄날 조 씨는 낮잠을 자듯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고 그로부터 사흘 뒤 이 생원도 아내의 뒤를 따르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을 사람들은 두 분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다. 그들의 묘소는 팽나무 언덕, 그들이 그토록 아끼던 쥐의 무덤 바로 옆에 나란히 자리 잡았다. 부부가 떠난 뒤에도 마을에는 신비로운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흉년이 들려치면 팽나무 언덕에서 수천 마리의 쥐떼가 나타나 미리 알려주어 대비하게 했고 강물이 불어날 때면 밤하늘에 쥐 모양의 구름이 떠올라 경고를 주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조씨 부부와 의로운 쥐가 죽어서도 마을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 믿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변하고 사람들의 기억이 희미해져도 낙동강변의 늙은 팽나무는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베풀어라, 나누어라,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라고 속삭이는 조씨 할머니의 목소리처럼 들려온다고 한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 의서 이슈의 전설은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작지만 큰 울림을 준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미물에게 베푼 작은 자비가 결국 자신을 구원하는 거대한 기적으로 돌아온다는 인과응보, 인고잉보의 진리. 그리고 진정한 부부는 황금 항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생명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속에 있다는 소중한 교훈이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는 것이다.